곧 이어서 저희 그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의 서재경 활동가님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실태 및 인식 개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저희 그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단체는 상담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전화에서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해서 내가 불편을 겪었다, 차별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은 우리들의 어떤 권리인데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당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그러한 권리가 침해당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바로잡고 시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우리의 권리인데 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 아무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은 사실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권리를 보장받은 그런 보장을 담은 그런 어떤 법안의 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안의 권리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침해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잘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편한 것은 차별이고, 이러한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런 법안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한번 보면, 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편의증진법에 이러한 제17조에 보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마련한 제도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 대상자는 주차 가능한 자동차 표지를 받은 표지 발급을 받은 본인이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 이용 대상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의 높이나 승강 설비에 이르는 통로들은 법적으로 유효폭이나 아니면 길이나 평형 주차 형식의 경우에는 따로 이런 폭이나 길이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나 이러한 통로나 주차구역의 크기나 폭, 길이, 이런 것들이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실제 그 법은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고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장출연이 2010년도에 공공근린시설을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우체국하고 우편취급소 그리고 주민센터에 한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체국의 경우 저희가 15곳을 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3%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부분이 절반이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너비와 길이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에 충분하냐라는 이 질문에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아니오라고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편 취급국 같은 경우는 우체국보다 좀 더 열악했고요. 그리고
이 2012년도에 이제 저희가 공공근린시설을 모니터링을 다시 해봤더니 여기서는 저희가 그 문화예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 우편 취급소나 주민센터 또는 우체국보다는 조금 전용 주차 구역이나 그 다음에 너비와 길이, 승하차기의 충분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개선이 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 저희가 은행을 68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곳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용 주차 구역의 그 너비와 길이도 법적으로 명시한 그런 어떤 폭과 넓이의 길이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은행의 경우는 더 공공근린시설보다 더 훨씬 취약하게 장애인들이 은행을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생활에서 실제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또 불편은 어떤 불편들이 있었는지를 차별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저희 쪽으로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차별 사례 1번을 보면은 이 아파트는 199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지하에서 엘리베이터까지는 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다 보니까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에 설치된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관리사무소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상 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나 눈이 올 때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 불편함이 계속 그 법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잘 그 법의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차별 사례 2번을 보면은 이 아파트 전용 주차구역에 또 비장애인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매번 주차가 되어서 자기가 주차를 못하니까 관리사무실도 이렇게 맨 처음에 찾아가다가 나중에 찾아가기가 힘드니까 비장애인 차량이 그 주차되어 있으면 그곳 전화번호를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해서 자기가 직접 차를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차량 전화번호도 없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는 수 없이 관리실에 가서 안내방송을 좀 요청을 했더니 관리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내방송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의 요청을 무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니 관리실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관리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관리실의 업무냐 내가 관리실에 그런 요청도 할 수가 없는 거냐 이렇게 그분이 물어왔던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아파트의 다른 동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본인이 사는 동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가서 우리 동에는 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냐 이랬더니 관리소장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10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제 이분이
관리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차별 사례 3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설물의 그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의 보조기구의 시설물 출입 및 시설물의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이 법적인 근거와 함께 그 다음에 주차장 사실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서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용 주차구역을 그 입주한 장애인의 동별 거주 현황 등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사무실에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 사례 4번의 경우에는 이분이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장애인 주차 공간에 장애인 마크가 있는 다른 차량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서 나오는 분을 봤더니 노 부부와 함께 목발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장애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자기가 이제 좀 차를 세우게 해달라. 아무래도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은 이곳보다는 다른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곳에 좀 세우면 더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경우 누가 더 장애인 주차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상대에게 얘기했던 것이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치에 맞는 얘기이고 그분이 잘못 행동하신 것 같다 그렇게 중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 이제 5번의 경우에는 여기 자장으로 계시는 무장애 연대 배용호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사례인데요. 남양주시에 있는 LH공사가 국민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여기 이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하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앞에 사례처럼 비와 눈이 올 때에도 이분은 지상 주차장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애인의 어떤 이동권과 접근권에 제약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입주를 하게 될 예정이신 장애인 당사자분이 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통한 긴급 구제 사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관계 부처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어떤 얘기들을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법도 이러한 국민연구 장기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거동과 분리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겠다. 이러한 법적인 법 개정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가림막을 설치해서 접근성 마련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활성화 방안 중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실제 장애인이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 주차 단속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이 불법 주차 단속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할 공무원이 이 지금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와 같이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업무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 공무원의 어떤 인원이나 예산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 보조 요원의 단속도 권한도 또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단속 보조 인원의 경우에는 단속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이러한 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제대로 그것들을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그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인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원들이 에 대한 단속 권한도 좀 강화하는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들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우리가 가장 우리의 어떤 권리로 잘 옹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법적 기준도 좀 준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되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 지하 주차장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을 경우 이것이 접근성을 확보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나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지하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부 설계 등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이제 그 주차 단속 보조 요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 어떤 노동직 이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업무의 어떤 성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좀 해서 장기적인 일자리와 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 등의 어떤 그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활성화 방안도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범칙금 을 10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 개발이 마련이 되어야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우리의 어떤 권리로서 우리가 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고 우리의 어떤 정당한 권리로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 차별받지 않고 불편을 겪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인 인권위는 우리 장애인도 인간의 그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역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나지만 이렇게 13가지 인권의 법규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장애인 인권 중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권과 접근권, 거주 이전권, 이동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교육권은 동등한 기회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통합교육으로 학교 편의시설 확보 등 특수학급
추가 설치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경기도 교정에서도 지금 우리 그 특수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교지구에도 아마 특수학교가 지금 공립이 설치될 개교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 그 장애인들한테는 좋은 교육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꼭 이렇게 뭐 일개 시군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공립학교, 특수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새로 이 주택시설이 들어오는 이 광교지구에 바로 아마 우리 그 특수학교가 설립될 이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접근거리인데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 요인으로 시설물, 설비, 정보, 서비스 접근 등이 가능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접근을 할 수가 없으면 가서 부딪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이후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 또 거주 이전권인데 탈시설화 및 시설 선택권으로 거주지 편의시설 확보, 시설 운영의 유연화로 인한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권은 이동수단 확보로 도로, 횡단보도, 육교, 지하철 등 교통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편의시설 설치 법적 근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8조 정당한 편의의 내용 8조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교육 책임자가 제공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원활한 교수 및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가 있고 두 번째는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세 번째는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 설비 및 이동수단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편의시설 설치 법적 근거는 정당한 편의시설의 정의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2항에 정당한 편의라면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일적, 물적, 재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 또 학교 편의시설 설치 법적 근거 중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정신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제 첫 번째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차 편의정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8조 및 제9조 별표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전국 학교 편의시설 전수조사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2010년도 전국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은 그래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약 한 거의 70%대로 이렇게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전국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면은 아주 부진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각 비율을 보면은 뭐 한 50%대 정도밖에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특히 이것을 갖다 제가 2010년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초중고등학교의 뭐 특수 학교 설치도 그렇고 약 한 8, 9% 정도 2010년도보다는 설치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한 7, 8% 정도 이렇게 특수학급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고무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 2011년도 전국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은 그래도 2010년도에 보다는 상당히 많은 향상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경기도 학교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살펴보면은 특히 2008년 경기도 학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에서도 주로 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율이 70%대로 아주 부진합니다.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주차시설이 주차구역이 잘 될 거로 보았는데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 설치율이 이렇게 부진한데 그 다음에 적정 설치율도 역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를 제언하면 기회의 평등, 과정의 중요성, 장애 학생의 선택 보장, 적정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 반영, 편의시설 전문기관을 활용한 사전 점검, 또 사회통합을 위한 재원, 완전 사회통합 제도 마련, 또 교육 경험을 통한 모형 사회생활 기회 마련, 장애 학생 인식 개선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끝까지 나머지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이나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발제만 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조금이라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부족한 내용이지만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귀중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결위에서 개수 조정해서 다 올해 경기도 의회 일정을 마감을 짓는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후 토론은 저희 장애인을 없는 생활환경의 사무총장이신 배용호 총장님께서 토론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자 여러분들께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세미나 2부의 토론을 진행하게 된 배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실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서재경 상임활동가께서 발제를 해주셨죠? 네,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의 홍현봉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니스트 정현석 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 지회 박성돈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앞에 발제가 2개 있었는데요. 우리 광관희 교육위원님께서는 학교 편의시설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고 서재경 활동가께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발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와주신 분들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은 한 분당 8분씩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서는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영건 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우선 해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보시면 2페이지부터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떤 설치 비율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등록을 합니다. 장애인 차량이라고. 주차 가능 불가 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 차량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유럽이나 EU, 유럽연합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차량이 아니라 보행상 장애인이 직접 주차 가능하다는 그 표지, 우리 장애인 복지카드 있죠? 복지카드처럼 그렇게 개인한테 줍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느 차를 타도 돼요. 지금 우리 주차 가능 차량, 뭐 장애인 차량 이런 거 상관없이 그 표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차를 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블루 배지 스키무라 그래가지고 색깔이 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 배지인데, 이 제도를 영국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미국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제일 문제점이 이거다. 제일 고쳐야 할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되냐면은 1,000파운드. 지금 하나로 뭐 환율을 계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되는 순간에 뭐 한 달 생활비는 확 날아가는 거겠죠. 그러니 절대 아마 될 수 없을 겁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유럽의 블루 배지 스키머 제도처럼 개인한테 차량이 주차 가능하다, 이런 걸 주고 있고, 그다음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임시 장애인, 임시 주차 가능 표지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골절을 입어서 잠시 동안 장애인이 된 그런 사람한테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뭐 그거는 이제 처음 위반이냐, 두 번째 위반이냐, 세 번째 위반이냐에 따라서 5번째 위반까지 하면은 $1,000면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하고 또 50시간 사회봉사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주차 공간을, 우리나라는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2에서 4% 주로 이제 3%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주차 대수에 대비 표로 보시면 6페이지죠. 표를 보시면 한 대에서 25까지는 무조건 한 대 설치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주로 이제 제도적인 움직임보다도 일본에는 보면 우리나라를 지금 인식 개선 운동이죠.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래서 양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설치 비율은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위반 사례들은 주로 보면은 뭐 주차 불가 차량이 주차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보호자 주차 가능 차량인데, 이 부분이 제일 현재로서는 좀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뒤에 이제 보시면 8하고 9페이지 이제 표로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원래는 장애인 복지법에도 장애인 차량이 있고 편의정리법에도 장애인 주차 가능 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제도가 원래는 틀립니다.
장애인 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그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자동차 사용 표지는 일반 노상 주차장에 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 가태료 단속 위주가 아니라 좀 그 계도 위주로 장애인에게는 그 가태료를 끊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하라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고, 편의정지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주차 가능 요구는 정말로 보행상 장애인인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를 혼용을 해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표지는 접근성 표지의 문제. 요거는 뭐 실제 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 픽토그램을 보시면 표준형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실제로 경기도 지자체 뭐 여기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평군, 뭐 남양주, 그다음에 평택 이런 데 보시면 실제 표준형하고는 완전히 색다른 이상한 픽토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그 주차구역 내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차원에서 표준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자체 조례로 3%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게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수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복잡한데 실제 우리나라 2010년도 등록 장애인은 한 250만 정도, 현재도 한 250만 정도 왔는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많으신 횟수가 많겠죠. 몇몇 국회의원분들이 이거 노인한테도 여기를 주차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임산부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입법 개정안을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3%를 그대로 두고 그러면 더 부족해지겠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그 퍼센티지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게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차량에다가 주차 가능한 한 표지를 주다 보니까 실제 차가 없는 중증장애인, 뭐 보행상 장애인은 어디 차를 빌려 타고 얻어 타고 갔을 때 지금 뭐 내려야 되는데 어디 내릴 수 없는 상황, 뭐 타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물론 빼와 정차권을 빼와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 보행상 장애가 있는 그 사람에게 주차 가능하다는 그 표지, 복지카드처럼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상 장애인의 어떤 표준 그 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기준 고시에 보면 너무 그 광범위하게 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기체 하지 5급 정도면 사실은 그 주차 가능 표지가 안 나와도 다른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도 다 해놨다는 거. 예를 들어 그러고 여러 가지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회사,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장애인 주차구역이 내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 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그 앞으로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용으로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전용이 아닌데 그 전용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그 장애인끼리 좀 싸우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단속 주체 제일 문제가 단속 이런 것 주차 대수가 부족하면 실제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제대로만 단속을 해도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이 단속 자체가 안 되는 게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그 이용자 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면은 몇 년간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 인식이 제대로 돼서 주차하지 않을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그 15페이지 넘어가고 16, 15페이지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게 있는데 일자리 장소 같은 건 당연한 거고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전국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생활 불편 민원 신고 스마트폰 신고 제도 해가지고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그 앱을 그 다운받으면 그 사진 2장만 찍어가지고 보내면 바로 이제 거의 가태료가 떨어지는 걸로 됩니다. 지금 그게 있으니까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라는 걸 한번 그 다운받아서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신고 포상금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볼만 하고 지금 우리 제가 쭉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끝에 이제 그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편의정립하고 장차법에서 편의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 장차법도 사전에 차별 금지하는 거지만 기본적 그 크게 비중 있게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사후 구제에 너무 비중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편의정립법은 사전 어떤 건축물에 대한 사전적인 그 차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장차법에 보면 교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경우에 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승강기 수직 이동을 못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승강기가 없어서 승강기 설치해 주십시오 했을 때 승강기 설치가 단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요청이 없더라도 사전에 사실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편의정립법에서는 당연히 돼 있으면 좋은데 편의정립법도 그게 계단으로만 뭔가 해도 되고 승강기로만 해도 선택적 상황으로 돼 있어서 수직 이동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법에 의해서 특례로 나와가지고 지자체 어떤 그 허가를 납득하고 내부적으로 교육청 내부에서 감독청이 돼가지고 승인을 받고 뭐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전국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에 지자체로 안 들어가니까 센터에 오지도 않겠죠. 어떤 전문기관의 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다 보니까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예를 들어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이게 경사하고 6분의 1이다 그러면 엄청 위험한 겁니다. 편의시설이 뭐냐면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6분의 1이라는 거는 미뤄졌을 때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안전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돈을 들여놓고 학교 같은데 많이 설치했는데 안전에는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의 어떤 반드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도 보면 소방시설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같은 제도를 좀 준용해서 편의시설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문제되는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토지가 가야 된다라는 거에 자꾸 찬성을 합니다. 제대로 도입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남용에 대한 우려이죠. 지금도 사실은 그 장애인의 가족이나 혹은 보호자가 장애인을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늘 저는 주차할 곳 없는데 항상 장애인 동승하지 않은 비장애인이 차에서 내리고 이러면 굉장히 열받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사람에게 주면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게 되니까 더 빌려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러한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남용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소수의 남용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도 이제는 좀 인식을 바꿔서 장애인 가족이 먼저 장애인을 주차구역을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주민 간의 가장 많은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사실은 주차장이고 장애인용의 주차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들이 대놓고 싸우기도 참 힘들고, 왜냐하면 이웃 주민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겨도 나중에 거기서 거주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주민 간에 이제 불화가 생겨버리면. 그래서 참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잘 좀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박성돈 사무국장님 토론해 주시겠는데, 그동안 말씀이지만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민촉진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과 몇몇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준비한 토론 자료가 있어요. 2012년 10월에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를 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훈 의원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신고 건수가 2012년 8월 말까지 총 24,186건으로 지난 2008년 3,831건보다 6.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미처리 건수도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28,692건이나 되었다는데, 이것을 과태료로 환산해 보니까 28억 1,92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액수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지금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좀 많이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근데도 지자체에서는 예산과 인원 부족을 이유로 신고를 접수해도 단속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실제로 한 예를 들어서 서울 성북구에서 아예 불법 주차 신고 건수를 관리도 하지 않아서 1년에 단 한 건의 단속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해도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또한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경기도 사업인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주 14시간 월 56시간의 활동에 25만 9천 원을 보수를 지급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보조 유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궤도 위주의 활동이고요. 주 14시간 짧은 시간 때문에 한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라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부천시의 경우 월 25만 9천 원의 보수로 20명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보조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간에만 궤도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민촉진단으로 불법 주차 단속 궤도를 한번 나가봤는데요. 출퇴근 시간 전후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80% 이상 주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관공서를 가보니까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냥 비장애인 차량이 거의 많았다고 보고요. 대형마트는 오후 3시 정도 되니까 각 집에 이제 가정주부님들께서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아마 장보러 오셨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무법천지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에서 단속한 결과를 보면 위반했던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에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봤는데 8월 9일날 오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적발된 차량이 오후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또 적발됐습니다. 이게 같은 차량이고요. 또 아파트 단지에 가서 궤도를 해봤더니 매번 적발되는 차량이 항상 자기가 적발됐던 그 자리에다가 다시 또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위반하는 차량이 딴 데도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자리만 되는 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보다 면적도 넓고 또 출입구에 가깝다는 점을 좀 악용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부천시의 경우에
2011년 그 6월에 지차장의 1급인 그 이모 씨가 그 부천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여 주차가 어렵다고 그 단속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천시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것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24시간 단속을 권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에서 그 위반 차량 신고 민원 제기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목표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일을 추진해 봤는데요. 첫째는 연간 그 150에서 200건 정도의 그 위반 단속 실정이 있는 부천시에 민원 제기를 위해서 8월에 저희 지에서 집중적으로 그 조사해 본 결과 한 2, 3일에 50건에서 100건 정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인원만 충분히 많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았다면 하루에 100건이든 200건이든 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서 짧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녀 봤는데 그 단속한 결과가 하루에 50건 정도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볼 때는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한 것만 마지못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결과를 갖고 저희 지회에서 그 부천시 노인장애인과 여기도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와 계신데요. 그 담당과에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 단속 인원하고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 질의한 결과 단속 인력이 그 시에 1명, 구 3명, 동 36명으로 공무원이 40명이고 그 단속 보조요원이 20명으로 총 6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동주민센터 단속 인력 그 36명이 장애인 업무 담당자로서 그 본인의 그 업무 수행과 그 출장, 휴가 등의 이유로 그 단속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 20명의 단속 보조요원도 그 다중 이용 시설에서 그냥 계도 목적의 활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당 그 공무원도 교통 관련 부서에서 주차 단속 요원을 활용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그 불법 단속하는 것을 그 수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자꾸 다시 또 노인장애인과로 옮기고 또 이 서류를 옮기면 다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도 이 업무를 그냥 완전히 이관해 가든지 아니면 장애인 주차구역 그 단속 업무를 그 민간에 위탁했으면 위탁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방향은 저희 부천시 출신인 그 경기도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로 계신 그 유재구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도의원님과 많이 협조해서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도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그 위반 차량 단속 업무는 그 비영리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문제는 그 시민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현재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했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위탁 기관과 자치단체가 역할 분담을 하여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에서는 그 경기도협회하고 그 유재구 도의원님과 그 수차례 면담을 했으면 그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위해 자료를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그 경기도의 자문위원님께 그 자문을 받았는데 이 업무는 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그 답변을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지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그 시청 및 특히 시의원님들과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좀 초안을 좀 마련 중에 있는데요. 만약 이 제도대로 간다면 그 우리 협회에서 시에 제시한 방안대로 그 주차 단속 업무가 민간기관과 위탁된다면 장애인 주차 도우미를 그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애인 교육을 통한 그 응대 방법 및 단속 노하우로 그 시민 홍보 및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 장애인에게 자립의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을 차츰 늘리다 보면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적극적인 조치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에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현석 칼럼니스트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를 다녔던 때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때가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뭐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이어서 뭐 우리는 자랑스러운 올림픽 국민 뭐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올림픽 주제가가 이렇게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난 지 25년 정도, 내년이면 딱 25년이 됩니다만은 그 기간,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 내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은 있습니다만은 이 장애인들이 일단 그런 편의시설의 미비라든지 부족으로 인해서 또 차별을 받고, 그게 나중에는 어떤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들어올 때 제가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인가요? 2011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2011년도 정도에 11년 10월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무릎이 분쇄골절이 돼서 한동안 내가 한 6개월 동안 휠체어를 타다가 지금 목발을 짚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니면 초등학교 후반부에 이런 사고를 당해서 1년 이상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학교 생활에서 편의시설이 많이 안 좋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무렵 한 1980년도 후반에서 90년대 후반, 중후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편의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또 학교 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시기에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머님이나 아니면 뭐 저희 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그 학교 교실까지, 학년이 바뀌면 또 층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마 도와주셔야 됐을 것이고요.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좀 같은 반 애들한테 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놀림을 당하거나 그랬던 비율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교 내에 편의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어떤 학교 내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간에 위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어떤 전에 뭐 휠체어를 탔을 때나 아니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단을 잡고 갈 때나 아니면 지하철을 탈 때 사람들한테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꼭 반말이 들어갑니다. 어디 살아? 몇 살이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됩니다. 반말에다가 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 이러이러한 병은
어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잘 고칠 수 있으니까, 잘 고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아니면 어떤 한 의원은 이런 데를 고친다니까 한번 가봐라. 온갖 말이 많이 듣습니다. 뭐 침을 맞아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병원 가서 수술을 해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해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기분에 관계없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런 편의시설들, 뭐 아까 뭐 특히 화장실 시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우선은 장애인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나라 자체가 어떤 학력에 대한 이런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해서 요새 아무리 못 나와도 고등학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나이만 먹어가서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장애인들이 갈 곳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요새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까지는 뭐 방송통신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고등학교만큼은 시설이, 어떤 편의시설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또 이런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이 취업할 곳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취업할 곳이 없어서 집에 방치가 됩니다. 집에 방치가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학생이 아니면 그 성인이 된 장애인의 삶은 집에 있다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어떤 가정 자체가 대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어떤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어떤 장애를 가진 동생들이나 형제의 어떤 삶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이를 낳아도 한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를 넷을 낳는데 한 명이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25%가 되지만, 가정 내 자녀 중에 장애인 비율이 25%가 되지만, 만약에 2명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라면 그 부분은 2배로 뛰게 되고요. 또 한 명을 낳았는데, 첫째,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인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둘째 아이를 낳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둘째 아이를 낳을 것이냐, 아니면 둘째 아이를 낳았어도 그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장애 아이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념을 할 것이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데리고 가려면 누군가가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학교에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고민이지만 낳고 난 이후가 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런 편의시설 같은 부분이 없어서 장애인이 사회에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계층으로 전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업을 갖춰서 사회에 나오게 되거나, 어떤 방편이든 아직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떤 이런 인프라 같은 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면 결국 어느 시기에 어떤 장애인에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도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장애인들을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게 해서 요새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일자리가 생기면 장애인 우선으로 채용하게 돼서 어떤 밖으로 나오는 장애인의 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일단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과연 이 예산을 어느 시기에 쓸 것이냐, 장애인들의 자립이나 어떤 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어떤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장애인들에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은 이런 장애인 부모님의 고령화에 맞춰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장애인들도 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지금의 장애인 개인적인 문제만으로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누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장애인 개인의 어떤 교육권이나 생존권이나 이동권 부분에 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우리 사회의 노령화 문제나 고령화 문제나 아니면 뭐 핵가족화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두 분 발제 그리고 토론회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